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국제 외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들은 조금 많습니다. 소재가 국제 외교 분야부터 문화 미디어까지 이렇게 한 3개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국제 외교에는 크게 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냉전 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서 세계화가 좀 더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대학살을 했던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부차 대학살로 불리는데요. 내용 살펴볼 거고요. 자, 중국에서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위드 코로나죠.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상하이 봉쇄령이 내려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살펴볼 거고, 네 번째는 미국이 러시아가 이런 부차 대학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전쟁 범죄다. 러시아의 침공은 민간인까지 학살했던 전쟁 범죄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EU에서 자라, H&M 주로 이제 스파 브랜드,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는 이 스파 브랜드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지금 공식화해서요. 앞으로 스파 브랜드가 좀 사라질 거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냉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년대까지 이어졌던 냉전이 사라지고 신냉전이 다시 또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자, 양대 경제 블록으로 쪼개진다. 중국, 러시아 경제 블록과 미국, 서방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0년대 냉전이 해체됐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전에 이제 냉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냉전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소련 붕괴되면서 냉전이 해체됐는데, 한 30년간 그러면서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기조로 갔죠. 그게 이제 다시 또 신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세계화, 자유무역 기조로 가면서 이제 세계 각국이 거의 함께 가는 동조화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제 따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신냉전. 자, 시작은 러시아 침공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 세계의 제재가 가해지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방 진영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 국제 결제 이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켰어요. 러시아의 주요 6개 은행에 대해서 국제 결제의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어떤 무역이나 송금 이런 거 했을 때 결제 대금 지불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국제 전산망을 못 쓰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하고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린 너네 거 수입 안 하겠다. 러시아,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화폐인 루브라 가치가 1달러당 144루블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달러 주면은 그 전에 한 80루블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는 140루블을 줘야지 1달러 바꿔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경제권이 좀 경제력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니냐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반격을 또 했죠. 러시아가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루브라의
이자, 금리를 20%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한 거죠. 그래서 금리 20%까지 올리고요. 석유에 대한 그 수출 대금은 달러로 받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대금은 루블화로 받겠다. 그래서 원유는 공식 결제 화폐가 달러고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다만 천연가스에 대한 대금은 루블화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루블화 가치가 다시 전쟁 전으로 정상화됐습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85루블까지 가치가 올라왔어요.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지기, 나라가 아니라 경제권이 이제 쪼개지기 시작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미, 유럽, 서방 중심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러시아 말고도 중국도 있죠. 중러 경제, 이렇게 양대 경제 블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동조화, 크게 이 양대 블록으로 가되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계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중국과 러시아는 너네랑 미국이랑 유럽이랑 따라가겠다. 즉,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대금은 루블화로 주겠다. 대부분 이제 이런 에너지 대금들이 달러로 결제되는데 우리는 아니다. 루블화로 주겠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사우디 원유 대금 일부를 위안화로 주겠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미국이 사우디에게 또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 경제권이 한쪽으로 구축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유럽은 거기에서 반발이 있겠죠. 탈러시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먼저 그 전에 이제 주로 유럽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입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미국 중동산 이제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에너지 독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갈 겁니다. 지금 유럽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외에 미국 서방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 애플, 이케아, 맥도날드 등 여러 개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철수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탈러시아, 러시아와 배척되는 미, 유럽의 경제권이 또 하나 생기는 거고요. 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은 각 나라에 뻗쳐져 있던 주요 공급망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체 생산 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운송 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해외 생산 기지가 있으면은 원래 이제 세금, 관세로부터 자유롭고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 이득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운송이 단절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해외 생산 기지를 각 나라가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현상이 또 한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제조업이 자체 생산화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가 많다 보니까 첨단 산업 자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서방 쪽과 중국, 러시아 쪽의 경제권으로 지금 신냉전에서 경제 블록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북서부 지역인 부차 지역에서 사람들을 집단 학살한 제노사이드 범죄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차 대학살 사건이죠. 자, 북서부 도시 부차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산 사람들 집단 학살 매장했던 거고요. 명확한 전쟁 범죄로
제네바 협약 위반입니다. 제네바 협약이란 것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범죄다.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종족이나 집단을 절멸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살해, 박해하는 행위. 흔히 이제 집단 학살이라고 얘기해요. 나치의 유대인들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죠.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범죄로 인해서 지금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로에 제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계획에 있다. 물론 이제 제소한다고 푸틴이 이제 처벌받을지는 모르겠죠. 그 관련돼서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키우 북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 부차에서의 대학살 사건인데요. 교회 앞에 이렇게 구덩이를 팠더니 여기에 사람들을 집단 매장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끔찍하죠.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볼게요. 자, 중국은 전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제로 코로나 하겠다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러면서 초거대 도시 상하이를 봉쇄했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강력 봉쇄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1일 감염자 수 10,000명, 10,000명이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10,000명에 달하고 상하이 감염자가 그중에 70%나 되니까 3월 28일 날 인구 2,500만의 초거대 도시 상하이를 봉쇄했습니다. 락다운 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시 봉쇄 조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생필품 구하기 힘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응급 의료 환자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 항의가 엄청 거세졌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화된 코로나 방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정치화된 코로나 방역이냐?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미국 대비해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드 코로나 갖고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우리 중국 공산주의는 다르게 하겠다. 우리는 코로나 한 명도 제로 코로나로 하겠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려는 수단으로 가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간 거고 더군다나 여기 하나 더해서 올가을에 이제 중국 공산당 회의가 열리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올가을 공산당 회의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러려면 이제 그 전에 뭔가 정치적인 포석이 있어야겠죠. 뭔가 그 치하할 만한 잘했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까지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해보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치화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GDP 전망치가 한 중국이 보통 5%는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근데 5.4에서 한 5%로 지금 하향될 거로 보고 있고 이게 길어지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상하이를 막음으로 인해서 상하이 항구가 중국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무역항인데 물류 대란이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러시아의 침략을 전쟁 범죄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재 또 이어질 전망인데요. 먼저 이제 바이든이 전쟁 범죄로 규정했다. 그 근거는 이 제노사이드죠.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전쟁 이후로 한 달간 민간인 사상자가 한 2,500명, 사망자 1,000여 명, 부상자 1,600여 명
한 달간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쟁 범죄를 규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겠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는요. 뭐 하는 데냐? 전쟁 범죄에 대해서 개인을 재판하는 데입니다. 그럼 개인이 누구겠어요? 이 푸틴이겠죠. 푸틴을 이제 제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 이 검찰관들이 푸틴에 대한 조사 착수했고요. 여기 푸틴을 제소할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푸틴이 불참할 경우에 재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불참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인데요.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재판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판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은 유죄 판결 나겠죠. 판결 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걸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러시아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거부하면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판결 나더라도 거부하겠죠. 집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결국 이제 실효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죠. 푸틴 러시아가 전범국이라는 상징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자, 5번째 얘기는요. 자, EU가 이런 자라, H&M, 유니클로 이런 같은 이제 패스트 패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 제재하느냐? 환경을 위해서죠. 자, 환경을 위해서. 자, 2030년까지 패스트 패션을 종식하기로 한다. 확실하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패스트 패션이 환경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환경위원이 이런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유행에서 좀 뒤떨어지길 원한다. 즉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사라지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 의류 판매에 관련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패스트 패션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럽니까? 자, 밑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패스트 패션 기업들, 다른 말로 뭐 스파 브랜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최신 유행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제작,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걸 바로바로 반영하려면은 예전에는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분리돼 있어서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회사가 다음 유행할 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은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식인데,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제조와 판매를. 그러면서 이제 판매하면서 유행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전달해서 제조를 하게 되고 또 만들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스파 브랜드 또는 빠르게 반영한다 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유행을 바로바로 반영하다 보니까 제작 유통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스페인의 자라, 일본의 유니클로, 뭐 스웨덴의 H&M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패스트 패션 또는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옷의 소비 주기가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옷, 약 2배, 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2배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고 폐기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과 위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사용하고 더 수리하기 쉽도록 의류 판매 규제를 도입하는데요. 자, 재활용 비중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리사이클링 소재, 재활용 소재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미판매 제품의 폐기를 일정 부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EU에서 출시되는 섬유 제품은
높은 비중의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서 수명이 길고 재활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가 이제 공식화 되겠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안보와 관련돼서 하나의 이슈가 있네요. 자, 우크라이나, 우리나라에 대공 무기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좀 대공 무기를 요청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살상용 지원은 우리나라가 좀 현실상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절한 거죠. 자, 대공 무기 지원해달라. 먼저 4월 8일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대공 무기 좀 지원해달라 요청했고요. 4월 11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화상이 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회 도서관 화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가하다고 하고 이제 주로 도와준 것은 살상과 관련 없는 방어용 방탄 헬멧 의약품 20여 개 그리고 10억 원 상당의 비살상용 군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계속 추가 지원이 지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국력이 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불가하다고 했냐. 자, 한 군사 전문가의 얘기를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로 하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걸 명분 삼아서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래 되면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북한과 친한 러시아 쪽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라는 배경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문화 미디어 쪽에 3개의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좀 큰 사건이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건희 컬렉션. 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의 주요 컬렉션, 문화예술품에 대한 지금 그 전시회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이거 표 사겠다는 이제 피켓팅 전쟁. 피 터지는 티켓팅 전쟁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피 터지는 티켓팅 예매 전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사이버 이제 한국 홍보 사절단이라고 하는 방크에서 애플 플러스 TV로 화제가 됐던 파친코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세계에 알리겠다 하는 게 3번째 소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아카데미 시상식. 보통 사람 모양의 오스카상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최고의 시상식이죠. 여기에 다양한 사건이 있었는데 폭행 사건도 있었죠. 자, 먼저 아카데미 시상식의 이제 최고의 상 하면 작품상입니다. 오스카 작품상. 여기에서는요. 보통 이제 영화 헐리우드 제작사의 영화가 이제 작품상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 시대가 바뀌었죠. OTT 이 스트리밍 관련된 OTT 출품작이 수상을 했습니다. 코다.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로 출시된 코다가 헐리우드 제작사를 영화 제작사를 제치고 스트리밍 출시작으로 최초 작품상을 받았어요. 스트리밍 출시작으로는 최초 작품상 수상. 그리고 이 코다가 3관왕에 수상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나무조연상에 그 윤여정
우리나라 윤여정 배우가 시상을 맡았습니다. 자, 각색상 나무조연상도 거머쥐며 상관왕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나무조연상에 아빠 프랭크를 연기한 호처 씨가 수상을 했는데 여기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가 시상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개도 좀 중요한 뉴스지만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죠. 윌 스미스가 아내를 놀린 코미디언 이런 시상자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탈모 증상을 앓고 있는 윌 스미스 아내를 좀 놀린 농담이 있었는데요.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 아내에게 G.I. 제인 후속편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G.I. 제인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머리가 없는 여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놀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윌 스미스가 무대로 올라와서 욕을 하면서 이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렸죠.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카데미 측은요 공식 징계로 폭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10년간 시상식 참여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요.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기증받은 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에 대한 기념전이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을 연다고 했습니다. 4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4개월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 엄청난 것들이 나오죠. 자, 겸재정선의 국보, 인왕제색도, 인왕산 보호 그린 거, 김홍도의 추성부도, 그리고 클로드 모네, 인상파가죠. 후기 인상파. 후기인가요? 후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초기에 인상파가 수련 이런 것들이 전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티켓팅 러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피 터지는 티켓팅이다. 그래서 피켓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가 터지는 티켓팅이다. 자, 어떤 것들이 더 있냐라고 본다면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이제 엄청난 문화재를 기증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자꾸 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에 약 국립중앙박물관에는 2만 1000여 점, 그리고 현대미술관에는 1400여 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인왕제색도, 고려 천수관음보살, 보물도 있고요. 이중섭의 황소, 박수군의 절구지라는 여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컬렉션들이 이번에 기념전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 효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한 3,5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 예상 방문객 3만 명 곱하기 티켓 가격, 그리고 가서 그 외에 부대 물품 소비하는 가격, 금액들, 그리고 전시하기 위해서 취업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러 갈만 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식은요. 방크,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자체 제작 드라마 파친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자 방크에서는 이거를 지렛대 삼아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려고 합니다. 자, 방크, 애플 TV 플러스, 파친코의 세계적 인기.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가 여기 다뤄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계기 삼아서 좀 더 잘 알려보겠다,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 파친코는요, 이 재미동포 1.5세 이민진 작가의 소설이 원작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3.1운동,
일본의 조선 쌀 수탈했던 산미 증식 계획, 일본인의 이제 조선인을 데려와서 한 강제 노역, 그리고 일본군의 위안부 차출, 이런 탄압받던 조선인 내용과 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 벌어졌던 뭐 광동 대지진 대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어떤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반크에서는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반크가 누군데? 자, 반크가 누구냐면요. 1999년 인터넷에서 나타난 전국 각지에 한국을 알리려고 하는 사이버 누리꾼입니다. 사이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홍보 사절단 누리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미디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과학 IT 스포츠 엔터 인물 용어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